젊은이, 이 근처에 정류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새벽 눈이 퍼붓던 길이었습니다. 야간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청년은 숨이 거칠어진 낯선 노인과 마주했죠. 이 시간엔 버스도 끊겼습니다, 어르신. 청년은 대답해 놓고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만 한번 끄덕인 뒤 다시 눈길을 걸어가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채 몇 걸음도 못 갔습니다. 휘청이던 몸이 옆으로 기울었고 청년은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노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은 듯 떨렸고 입술엔 핏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주머니 속엔 10,000원 한 장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는 일도 빠듯했지만 청년은 끝내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올라오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청년의 등에 몸을 기대기 직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자네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늘 이렇게 하나? 청년은 짧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계속 마음에 남을 것 같아서요. 그날 새벽 청년이 눈길에서 업어준 그 노인은 도대체 왜 그런 폭설 속을 홀로 걷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귀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행복과 건강을 계신 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을 업은 채 골목 끝 허름한 여관까지 들어섰을 때 준호의 숨은 턱 밑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문을 열자마자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아이고, 이 한밤중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준호는 등에 업힌 노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젖은 숨을 골랐습니다. 밖에서 쓰러지실 뻔했어요. 방 하나만 잠깐 잡아드릴 수 있을까요? 여관 주인은 노인의 얼굴을 보고 급히 난방부터 세게 틀었습니다. 눈 녹은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고 검은 코트 자락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죠. 보호자분은 아니에요? 그 말에 준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이 어쩐지 자기와는 너무 먼 단어처럼 들렸으니까요. 아니에요. 길에서 처음 뵀어요. 여관 주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한번, 노인을 한번 다시 봤습니다. 처음 본 사람을 여기까지 업고 왔다고요? 준호는 괜히 머쓱해져 젖은 앞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그냥 두고 오기가 좀 그랬어요. 밖에 계속 계셨으면 위험했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이 준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까 눈길에서 들었던 것과는 다른 숨소리였죠. 조금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어딘가 깊이 지쳐있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방값은 내가 내겠소.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코트 안주머니로 넣는 순간 표정이 잠깐 굳었죠. 지갑이 없었습니다. 안주머니, 바깥주머니, 코트 안쪽까지 더듬던 손이 멈췄습니다. 노인은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준호는 그 표정을 보자마자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없는 척 버티려는 사람의 표정이 어쩐지 익숙했기 때문이죠. 준호는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손끝에 잡혔습니다. 그게 오늘 가진 전부였습니다. 원래는 반지하 방에 들어가기 전 편의점에서 컵라면 2개를 사려던 돈이었죠. 하나는 오늘 밤 자기 모, 하나는 내일 퇴근 후 먹을 몫이었습니다. 준호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꺼내 여관 주인 쪽으로 내밀었죠. 일단 이걸로 해주세요. 모자라면 제가 내일 드릴게요. 여관 주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총각, 이 돈이면 자네 저녁도 못 먹겠구먼. 준호는 대답 대신 웃어 보였습니다. 어색하고 힘없는 웃음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부터 잡아주세요. 열 좀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여관 주인은 한숨을 한번 쉬더니 작은 열쇠를 꺼내 건넸습니다.
2층 끝방이 비어 있어요. 오래된 방이긴 해도 보일러는 돌아가요. 준호는 다시 노인을 부축해 삐걱거리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계단마다 물방울이 떨어졌고 축축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숨이 겹쳐 흘렀죠. 방 안은 작고 낡았지만 바깥 눈보라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전기장판이 깔린 침대 하나, 작은 탁자 하나, 벽 쪽으로 오래된 옷걸이 하나가 전부였죠. 준호는 노인의 젖은 코트를 벗기는 걸 도우려다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트를 벗기자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단정한 양복이 드러났습니다. 천은 비에 젖고 눈에 눌렸어도 좋은 옷이라는 게 단번에 느껴졌죠. 준호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이런 눈보라 속을 이런 차림으로 혼자 걸어다니는 노인이라니.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물으면 더 곤란해지는 사정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대신 준호는 욕실에서 수건을 적셔와 노인의 손과 얼굴에 묻은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녹아내린 눈물이겠죠. 그런데도 노인의 눈가에는 이상하리만큼 깊은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이 느리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조금만 쉬면 될 거요. 준호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끌고 갈 처지도 아니었죠. 그저 방 안의 난방을 더 높이고 젖은 구두를 문가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배에서는 민망할 만큼 큰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는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노인은 이미 들은 표정이었습니다. 자네도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군. 그 한마디에 준호는 더 민망해졌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허기가 먼저 들켰죠. 원래 퇴근하면 대충 때우는 편입니다. 그 대충이 오늘은 아닌 모양이구먼. 노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탁자 위 빈 컵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잠시 뒤 그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정확히는 안 내려가려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그대로 가는 게 맞았죠. 하지만 문손잡이를 잡고도 자꾸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호는 바깥 눈발을 뚫고 골목 끝 국밥집까지 뛰었습니다. 문 닫기 직전이던 가게에 들어가 가장 싼 국밥 한 그릇을 포장해 달라고 했죠. 주머니 속 동전을 탈탈 털어 겨우 계산을 마쳤습니다. 다시 여관방으로 올라왔을 때 노인은 침대 끝에 앉아 창밖 눈 내리는 어둠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봉투를 내밀자 노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많이는 못 샀습니다. 뜨거울 때 드세요. 노인은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손끝, 젖은 운동화, 추위에 붉어진 귀까지 천천히 훑어봤죠. 자네는 원래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자주 하나? 준호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손해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짧은 미소였지만 눈길에서 보였던 깊은 경계가 그 순간만큼은 조금 풀린 듯 했죠. 준호는 국밥 뚜껑을 열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고 작은 방 안에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준호 자신의 배도 다시 크게 울렸습니다. 이번엔 노인이 못 들은 척하지 않았죠. 자네 것은? 준호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아무렇지 않은 듯 어깨를 으쓱했죠. 저는 가서 자면 됩니다. 원래 피곤하면 배고픈 줄도 모르거든요. 그 말은 절반만 진실이었습니다. 정말 피곤하긴 했지만 배고픔을 모를 만큼 둔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국밥 대신 준호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죠. 폭설이 쏟아지던 그 밤, 준호는 그저 낯선 노인 한 사람을 살리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선의가 다음날 자신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게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한참 늦게 눈을 떴습니다. 반지하 천장 틈으로 스며든 회색빛이 방 안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죠. 휴대전화 시계를 본 순간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출근 시간까지 채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불도 제대로 개지 못한 채 세수만 대충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젯밤 젖은 운동화는 방 안에서도 다 마르지 않았죠. 양말부터 차가웠습니다. 발끝이 젖은 감각에 찌릿했지만 준호는 이를 악물고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지각 한 번 더 찍히면 반장이 또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줄 게 뻔했으니까요. 문을 나서기 전 준호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어젯밤 그 노인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국밥은 다 드셨을까? 열은 조금 내리셨을까? 지갑도 없이 그 방에 혼자 계시면 문제는 없을까? 하지만 더 생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후드 지퍼를 턱 끝까지 올리고 골목을 향해 뛰기 시작했죠. 밤새 내린 눈은 아침이 되어서도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차들은 제 속도를 못 냈고 사람들 발자국은 얼어붙은 눈 위에 뒤엉킨 채 굳어 있었죠. 공장으로 향하는 큰 길에 들어서자 준호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늦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이 시간 회사 앞은 출근 버스와 직원들 발걸음으로 북적이긴 해도 이상하리만큼 단조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회색 담장, 낡은 정문, 경비실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늘 그 정도였죠.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회사 앞도로 한쪽이 검은 세단들로 길게 막혀 있었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었죠. 눈 덮인 길 위로 번들거리는 차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 어디 높은 사람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본사 감사라도 나온 줄 알았죠. 정문 앞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야간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주간조 들어가는 사람들, 경비실 앞에 서 있던 반장들까지 하나같이 그쪽만 보고 있었죠. 야, 저거 뭐냐? 본사 회장 온다는 거 아니야? 미쳤나? 우리 같은 공장에 회장이 왜 와? 웅성거림이 눈발처럼 번졌습니다. 준호도 사람들 뒤에 섞여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봤죠. 정문 앞에는 평소 보기 힘든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무전기를 든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날카롭게 살피고 있었죠. 그들 사이에 선 공장장은 허리를 연신 굽히며 식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늘 목에 핏대를 세우며 사람들을 몰아붙이던 공장장이 누군가 앞에서 저렇게 작아질 수도 있구나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정문 앞에 멈춰 있던 가장 앞 세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변이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쏠렸죠. 검은 구두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 다음 길게 떨어지는 코트 자락, 그리고 익숙한 얼굴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젯밤 그 노인이었습니다. 눈길 위에서 휘청이던 사람, 여관방에서 국밥김을 바라보던 사람, 낡은 방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창밖만 보던 그 노인이 지금 수십 명의 수행원 사이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죠. 노인은 어젯밤의 초라한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정갈하게 갈아입은 짙은 회색 정장,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 흔들림 없는 눈빛 같은 얼굴인데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공장장은 거의 달려가다시피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연락만 주셨으면 제가 미리 준비를. 회장, 그 한마디가 준호 귀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동시에 술렁였습니다. 진짜 회장이래. 설마 그 정우그룹 강 회장? 와, 미쳤다. 준호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이 공장이 정우그룹 계열사라는 건 알았지만
본사 회장을 직접 볼 일이야. 죽을 때까지 없을 줄 알았으니까요. 강 회장은 공장장의 말에 짧게 눈만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한 바퀴 훑었죠. 그 시선은 차갑고 낮았습니다. 누군가 비위를 맞춘다고 해서 쉽게 흔들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내 그의 시선이 사람들 틈에 서 있던 준호에게 멈췄습니다. 정확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준호는 얼어붙은 듯 섰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은 수행원 하나에게 낮게 뭔가를 말했고 그 남자는 곧장 준호 쪽으로 걸어왔죠. 박준호 씨 맞습니까? 주변 시선이 한꺼번에 꽂혔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짧은 말에 정문 앞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준호를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 눈빛이 순식간에 굳었죠. 반장은 입을 떡 벌렸고 공장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와 회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준호는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행원의 안내를 외면할 수도 없었죠. 그는 젖은 운동화를 끌며 천천히 회장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어젯밤 여관방의 작은 공기와 정문 앞에 날 선 공기가 한순간에 겹쳐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준호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치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죠. 그러다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나를 업고 간 사람이 자네였지. 정문 앞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엔진음만 희미하게 스쳤죠. 준호는 입술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부정할 수도 그렇다고 쉽게 맞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작게 대답했죠. 예, 그냥 위험해 보여서 그랬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한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어젯밤보다 더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방값도 자네가 냈고 식사도 자네가 챙겼더군. 그 순간 준호는 등 뒤에서 누군가 숨 들이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졌죠. 준호 자신도 귀 끝까지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상황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공장장이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친구가 뭘 좀 경솔하게. 강 회장의 시선이 공장장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한 번의 눈길에 공장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준호를 향해 말했죠. 나는 어젯밤 사람을 봤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문 앞 수십 개의 시선이 자기 어깨를 누르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돌려받을 걸 기대하지도 않은 채 끝까지 남아준 사람을 말이야. 준호는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기쁘다기보다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죠. 이런 일은 자기 같은 사람에게 너무 낯설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주변 사람들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더 또렷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공장에 사람을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함께 보게 됐네. 공장장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어젯밤 일이 단지 우연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리란 걸 깨달았습니다. 폭설 속에서 업어준 노인 한 사람이 오늘 이 공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강 회장의 말이 끝나자 정문 앞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눈앞 장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공장장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만 올라갈 뿐 눈빛은 전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아무래도 밖이 너무 춥습니다. 안으로 모시고 말씀 나누시는 게 그 전에 물을 것부터 묻겠네. 강 회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한마디인데도 공장장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죠. 회장은 곧장 경비실 옆 게시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며칠 전 붙은 공지 하나가
바람에 반쯤 들떠 있었습니다. 생산 효율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예정, 현장 직원 순차 정리 검토, 말은 점잖았지만 결국 사람 자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원들 표정이 한순간에 굳어졌죠. 다들 그 공지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날짜가 언제일지, 누가 먼저 잘릴지 몰라 불안만 삼키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강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게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정인가? 공장장은 얼른 앞으로 나섰습니다. 예, 회장님. 요즘 실적이 많이 떨어져서 부득이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부득이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가동률도 낮고 인건비 부담도 커졌고 회장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손을 한번 들자 공장장의 말이 거기서 끊겼죠. 그럼 묻겠네. 어젯밤 이 폭설 속에 직원 셔틀은 왜 정상 운행되지 않았지? 순간 준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자기도 이상했던 일이었죠. 눈이 많이 온 날이라고 해도 야간조 퇴근 시간 셔틀이 아예 안 뜨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공장장은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임시로 멈춘 것으로 압니다. 임시로 멈춘 걸? 직원들은 왜 미리 몰랐지? 이번엔 반장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강 회장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공지 한 장 없이 셔틀을 빼고 사람들은 새벽 눈길을 걸어 나왔다더군. 정문 앞 여기저기서 작은 숨 들이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들 얼굴에 억눌러 왔던 불만이 스치고 있었죠. 공장장은 식은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현장이 조금 혼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혼선이라. 강 회장은 그 말을 입안에서 한번 굴리듯 되뇌었습니다. 그러고는 정문 안쪽 생산동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수행원들, 공장장, 관리팀 직원들이 그 뒤를 급히 따라붙었습니다. 준호는 자기가 왜 그 자리에 끼어 있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 흐름에 휩쓸려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산동 복도는 평소와 달리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멀리서 윙윙 울리고 있었지만 사람들 시선은 전부 한쪽으로 쏠려 있었죠. 회장은 작업장 바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 녹은 물이 그대로 말라 얼룩졌고 미처 치우지 못한 박스와 자재들이 통로를 반쯤 막고 있었습니다. 안전 통로는 왜 이 모양인가? 관리팀장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바로 정리시키겠습니다. 아침? 강 회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다쳐도 되는 건가? 관리팀장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공장장은 얼른 옆에서 말을 보탰죠. 회장님, 현장이 조금 바빠서 정리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준호 쪽을 돌아봤습니다. 자네는 이 통로로 매일 다니나? 갑작스럽게 불린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준호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눈앞에는 공장장과 반장들이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동료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나중에 자기만 찍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순간 머리를 스쳤죠. 하지만 어젯밤 여관방에서 국밥 그릇을 바라보던 회장 눈빛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분명 거짓말을 좋아할 얼굴이 아니었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낀 적 있습니다. 공장장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게차가 급하게 돌 때 사람이 비켜설 공간이 부족한 날도 있었고 박스가 무너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말하면 치우긴 했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쌓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 중 몇몇은 아예 시선을 내리지 못하고 바닥만 봤죠.
강 회장은 이번엔 다른 쪽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비슷한 경험한 사람 있나? 처음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숨만 삼켰죠. 그런데 생살라인 맨 뒤쪽에서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 하나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공장장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 반장님, 지금 이런 자리는. 그 여직원은 공장장 말을 끊고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미끄러져서 다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통로 문제 이야기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야간조 끝나고 셔틀 끊긴 거 처음 아닙니다. 해고 명단 돈 주고 빼준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조심스럽게 열리던 입들이 점점 멈추지 않게 됐습니다. 준호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다들 참고만 살았지 할 말이 없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공장장은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꺼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 표정은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 회장이 수행원 쪽을 돌아봤습니다. 인사팀, 감사팀 전부 부르게. 오늘 안으로 이 공장 인력 정리안, 셔틀 운행 기록, 안전 점검 서류 전부 확인하겠네. 공장장은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듣지.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먼저 사람들부터 살피겠네. 그러고는 뜻밖에도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관리실도 회의실도 아니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이었죠. 낡은 커피 자판기 하나와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인 좁은 공간. 회장은 그곳에 들어서자 한쪽 벽에 붙은 당직표와 초과 근무 기록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꿈을 꾸는 건 아닌지 몇 번이나 손끝을 움켜쥐게 됐죠. 회장이 기록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 자네 이름도 여기 있군. 준호는 흠칫했습니다. 그 칸에는 지난 석 달 동안 준호가 들어간 야간 특근 횟수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의 빠진 날이 없었죠. 예. 그런데 급여 반영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준호는 이번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특근 수당이 일부 누락되는 일은 현장에선 다들 쉬쉬하면서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나? 강 회장의 질문에 준호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말이 휴게실 안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기보다는 더 깊이 눌러 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어젯밤 눈길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 공장 전체의 뒤집힘으로 번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감사팀과 인사팀이 도착한 건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였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노트북을 펼치는 사람들, 창고 열쇠를 요구하는 사람들까지 공장 안 공기가 아예 달라졌죠. 오전 내내 버티던 관리자들 얼굴에도 이제는 여유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서류철을 뒤지다 손끝까지 떨고 있었어요. 준호는 평소처럼 라인에 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기계에 손을 대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언제 또 불릴지 몰랐고 괜히 눈에 띄었다가 문제가 더 커질까 두렵기도 했죠. 그런데도 한쪽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무언가 오래 눌려있던 것이 조금씩 들춰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은 채 현장 분위기만 살피고 있던 준호를 맨 먼저 불러 세운 건 생산 반장이었습니다. 박준호 씨, 잠깐 와봐. 늘 사람들 앞에서 반말부터 하던 반장이
그날은 이름 뒤에 시까지 붙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공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충분히 느껴졌죠. 준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반장은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회장님 앞에서 한 말 말이야. 사실대로 이야기한 건 알겠는데 괜히 일이 커지면 자네도 부담스럽지 않겠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장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죠. 현장이라는 게 원래 그래. 조금 불편한 건 있어도 서로 덮고 가는 거지. 이걸 다 문제 삼기 시작하면 결국 피해보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준호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수없이 들어온 말 같았죠. 조금 참자. 조금만 버티자. 지금 말하면 너만 손해다. 그 말들 끝에 남은 건 달라진 것 하나 없는 현실뿐이었습니다. 반장님,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없는 말 한 적 없습니다. 반장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다는 뜻이야?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본 걸 말한 겁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더 말 섞을 틈은 남겨두지 않았죠. 반장은 입을 꾹 다문 채 준호를 한참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 민석이 쉬는 틈을 타 슬쩍 다가왔습니다. 민석은 준호보다 2살 많았고 입은 거칠어도 속은 약한 사람이었죠. 둘은 야간조를 오래같이 버텨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야, 너 괜찮냐? 준호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안 괜찮은 것처럼 보여? 보이진 않는데. 너 지금 엄청 이상한 데 서 있는 거 알아? 민석 말이 맞았습니다. 관리자들 눈에는 불편한 사람, 직원들 눈에는 회장이 기억하는 사람, 본인에겐 아직도 어젯밤 일이 현실 같지 않은 사람. 그게 지금 준호 위치였죠. 민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진짜야? 내가 회장 업어줬다는 거. 나도 그때는 몰랐어. 와, 나는 내가 또 어디서 쓸데없이 착한 짓 했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지. 민석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심해라. 저 사람들 지금 너 고맙게 안 볼 수도 있어.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죠. 오후 들어 감사는 더 세밀해졌습니다. 특근 장부와 급여 명세서, 외주 인력 투입 기록, 셔틀 운행 보고서까지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균열들이 눈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특근 시간과 실제 지급된 수당이 맞지 않는 사람이 여럿 나왔고 쉬다 쓴 외주 인력 인원수와 보고된 숫자도 달랐습니다. 셔틀은 폭설 때문에 멈춘 게 아니라 연료비 줄이겠다며 일찍 뺀 날이 며칠 더 있었죠. 관리팀장은 끝까지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장장은 현장 판단이었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오후 늦게 직원들 몇 사람만 따로 불러 짧게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안에는 준호 이름도 들어 있었죠.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 강 회장이 앉아 있었고 감사팀 2사람이 옆에 노트북을 펴고 있었어요. 준호는 문을 닫고 들어가며 괜히 손부터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앉게. 강 회장의 목소리는 아침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바로 서류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 얼굴을 한번 보고 창밖 눈 녹은 운동장을 잠시 바라봤죠. 어젯밤 왜 끝까지 남아 있었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방값을 내준 이유도 국밥을 사온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끝까지 남아 있었냐고 물었죠. 준호는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두고 오면 잠이 안 올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 이유로 자기가 진 전부를 쓰는 사람은 많지 않네. 전부까진 아닙니다.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하러 갈 몸은 남았으니까요. 강 회장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놀랐는지 아니면 마음이 건드려졌는지
준호는 알 수 없었죠. 회장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한번 두드리더니 다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자네 어머니 약값을 보내고 있더군. 준호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제출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는 정보였지만 남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이상하게 더 맨살을 들킨 기분이 났죠. 예.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야간 특근을 빠지지 않았군. 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야 하니까 일한 것뿐이었죠. 회장이 묻습니다. 억울했을 텐데. 이번엔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준호는 그 말이 생소했습니다. 자기 삶을 두고 누군가 억울했겠다고 먼저 말해준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억울한 날도 있었죠. 그런데도 왜 떠나지 않았나? 준호는 한참 뒤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아니면 당장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끝이 잠깐 끊겼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두고 혼자 빠져나가는 것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감사팀 직원도 타자를 멈췄죠. 강 회장은 그제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엔 아침보다 더 짙은 확신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네가 어젯밤 나를 살린 건 단순히 등을 내어줘서가 아니네. 준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 잠시 눈만 깜빡였습니다. 회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어제 이 공장을 접을 생각으로 내려왔네. 준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리해도 된다는 보고만 계속 올라왔지. 현장엔 미래가 없고 남길 가치도 없다고 했네. 그래서 직접 보고 끝내려고 했어.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자네를 만났지.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했습니다. 회사도 결국 사람으로 버티는 거라면 아직 끝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 준호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됐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았죠. 회장님, 저는 그냥 알고 있네. 자넨 뭘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었지. 그래서 더 무거운 거야. 그 순간 문 밖에서 급하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팀 직원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와 회장 곁에서 낮게 귓속말을 건넸죠. 회장 표정이 단번에 식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더 큰 일이 드러날 걸세. 준호는 무슨 뜻인지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회장 눈빛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뒤 공장장 방에서 숨겨둔 별도 장부가 나왔다는 소식이 공장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별도 장부가 나왔다는 말은 불길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생산동 끝에서 시작된 웅성거림이 창고를 지나 휴게실로 번졌고 잠깐 물 마시러 나온 사람들 입에서도 같은 말이 돌기 시작했죠. 공장장 방 서랍 맨 아래에서 잠금 장치가 달린 얇은 금고 하나가 나왔고 그 안에서 현장 장부와 맞지 않는 수기 기록들이 쏟아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 이름 옆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누구 이름 옆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고 했죠. 정리 대상, 잔류 가능, 특별 관리. 누군가는 그걸 보며 사람 목숨값표 같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준호는 휴게실 앞 복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쉽게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회의실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계속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원래는 이 공장을 접으러 내려왔다는 말, 자기 같은 사람 하나를 보고 생각을 바꿨다는 말, 그건 고맙다기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죠. 준호는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길에 쓰러질 것 같은 노인을 못 본 척하지 못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그 작은 선택 하나를 붙잡고 커다란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석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야, 들었냐? 준호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를? 공장장 방에서 나온 장부. 거기 이름 적힌 사람들. 이번 정리 명단이랑 거의 겹친데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석은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한층 낮췄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실적 제일 좋은 사람들 몇은 빠지고 말 안 잘 듣던 사람들만 몰려있대. 김 반장님도 들어가 있고 지난번 셔틀 문제로 따졌던 기사 아저씨도 있대. 그 말은 곧 정리 기준이 성과가 아니라 입 막히는 순서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복도 창문에 쌓인 성의를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봐도 바깥은 여전히 차가웠죠. 그런데 이상하게 공장 안공기가 더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너도 조심해. 민석이 덧붙였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 장부에 너 이름은 없어도 다들 내가 불씨 당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준호는 괜히 웃어 보였습니다. 불씨랄 게 뭐 있어. 원래 있던 불이 드러난 거지. 민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맞아서였죠. 오후 늦게 강 회장은 현장 직원 일부와 짧은 간담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전 직원이 다 들어갈 수는 없어서 라인별로 몇 명씩만 대표로 뽑혔고 준호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보다 조금 큰 식당 한켠에 플라스틱 의자들이 반원형으로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앉으면서도 어깨를 제대로 펴지 못했죠. 혹시 잘못 말했다가 내일 바로 불이익이 돌아올까? 몸이 먼저 긴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가장 앞에 섰지만 연단 같은 건 쓰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도 잡지 않았죠. 그저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 한 걸음 앞으로 나온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가 잘못했는지 꾸짖으려 만든 자리가 아니네.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식당 벽에 천천히 번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버텨왔는지, 왜 아무 말도 못한 채 견뎌야 했는지 직접 듣고 싶네. 그 말이 떨어져도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습관이 되면 말보다 먼저 몸에 배는 법이니까요. 한참 뒤 맨 왼쪽 끝에 앉은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지게차 기사로 보이는 사람이었죠. 말해도 됩니까? 말하게. 그 남자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참고 버텼습니다. 공장 어렵다는 말, 실적 안 좋다는 말, 회사 살리려면 이해해야 한다는 말. 계속 들으면서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입 다물라는 뜻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남자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었죠. 이번엔 김 반장이라 불리던 50대 후반 여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당 누락도 한두 번이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번 비슷하게 빠지고 따지면 다음 달 근무표가 더 험해졌습니다. 그러니 다들 알고도 말 안 하게 됩니다. 다른 쪽에 앉은 젊은 직원 하나도 용기 내듯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계약직인데요. 정규직 전환 이야기 나왔다가 갑자기 없던 일 됐습니다. 이유는 못 들었습니다. 대신 반장이 웃으면서 괜히 말 많은 애는 오래 못 간다고 했습니다. 짧은 증언들이 이어질수록 식당 안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무서운 건 한 사람의 억울함이 아니라 그 억울함이 너무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반복돼 왔다는 사실이었죠. 준호는 사람들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같이 야간조 뛰던 사람, 창고에서 마주치던 사람, 이름만 알고 말 섞어본 적은 별로 없던 사람까지 하나같이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얼굴이 아니라 이제야 말문이 열린 사람의 얼굴, 참다 못해 드디어 목 안에 걸린 돌을 꺼내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강 회장은 끝까지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가끔 메모만 남길 뿐 누구를 다그치지도 않았죠. 그 차분함이 오히려 사람들 입을 더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회장 시선이 준호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박준호 씨, 갑자기 이름이 불리자 준호 어깨가 조금 굳었습니다. 자네도 말하게. 식당 안 시선이 모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손가락을 맞물렸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됐죠. 남들처럼 오래 쌓인 서러움을 길게 말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넘기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자체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다들 버티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공장이 어렵다니까요. 조금 늦게 받고,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덜 쉬어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돌아오는 건 설명이 아니라 더 많은 참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누가 다쳤다는 소문이 돌아도 조용히 지나가고, 누가 돈이 빠졌다고 해도 그냥 다음 달 보자고 하고, 말을 잇는 동안 준호는 이상하게도 목이 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삼켜온 말이라 이제는 차분하게 꺼낼 수 있었죠. 가장 무서운 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지쳐 있어서 남일에 손을 못 대게 되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옆 사람이 당해도 다음은 내 차례일까봐 모른 척하게 되는 거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석도 멀리서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저도 사실 별다르지 않습니다. 어젯밤 그 어르신을 못 본 척했다면 오늘도 그냥 조용히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손을 내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척하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문장이 식당 안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크게 외친 것도 아닌데 이상할 만큼 깊게 남는 말이었죠. 강 회장은 한동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지. 그 짧은 대답 뒤에 강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오늘 두 가지를 분명히 보았네. 사람들 시선이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는 이 공장을 병들게 만든 습관이 무엇인지였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이 공장을 다시 세울 힘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였네. 누군가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 역시 등을 곧게 폈죠. 사람을 비용으로만 보는 자들은 오늘부로 책임을 지게 될 걸세. 감사 결과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 전원 직무에서 배제하겠네. 그 말에 여기저기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던 것이죠. 강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셔틀, 안전통로, 누락된 수당과 해고, 검토 명단은 내 이름으로 직접 다시 보겠네. 억울하게 밀려난 사람이 있다면 되돌리는 데서부터 시작할 걸세. 직원들 얼굴에 처음으로 다른 빛이 번졌습니다. 믿음이라기보다는 너무 오래 없었던 말을 들었을 때 생기는 낯선 놀라움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준호 마음은 이상하게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회장이 떠나고 나면 정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자기만 더 눈에 띈 사람으로 남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간담회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민석이 가까이 와서 준호 어깨를 툭 쳤습니다. 봐. 준호가 돌아보자 민석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웃었습니다. 어제 너 그 노인 업은 거 진짜 잘했다.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걸 이제 말하냐? 솔직히 어제 들었으면 쓸데없이 오지랖 떤다고 했지. 둘 다 잠깐 웃었지만 그 웃음 끝엔 묘한 울컥함이 남았습니다. 너무 지친 날들이 길었으니까요. 그때 회장 비서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식당 문 밖에서 준호를 찾았습니다. 박준호 씨, 회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준호는 다시 긴장한 채 그 사람을 따라 복도 끝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안쪽에서는 낮고 분명한 회장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들어오게. 준호가 문을 열자 강 회장은 창가 쪽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거의 그쳤고 유리창엔 녹은 물줄기만 가늘게 남아 있었죠.
회장은 돌아서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침의 냉기와는 조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박준호 씨, 예, 회장님. 오늘 일이 끝나면 자네에게도 선택을 하나 묻게 될 걸세. 준호는 그 말의 뜻을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폭설 속 선의 하나가 이제는 공장 사람들만이 아니라 준호 자신의 인생 방향까지 바꾸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응접실 문이 닫히자 바깥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복도에선 아직 사람들 발걸음이 오가고 있었고 어딘가에선 서류 넘기는 소리도 들렸지만 이 방 안만큼은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조용했죠. 준호는 문가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강 회장은 창가에서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 서 있었고 탁자 위에는 이미 몇 장의 서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곁엔 어젯밤 여관방에서 입고 있던 코트가 깨끗하게 말라 걸려 있었어요. 젖은 눈과 여관방의 김 냄새가 묻어있던 그 코트가 이제는 차분히 모양을 되찾고 서 있는 걸 보자 준호 마음도 이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앉게. 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맞은편 의자에 앉지 않고 한동안 그대로 서서 그를 바라봤죠. 사람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라 어떤 결심을 전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긴 하루였을 텐데 표정이 생각보다 덜 지쳤군. 준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몸은 좀 지쳤습니다. 근데 정신은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그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걸세. 평생 겪을 일도 아닌데 하루에 다 몰렸으니 말이야. 준호는 괜히 손끝만 매만졌습니다. 자기 앞에 앉은 사람이 하루 전 눈길에 휘청이던 노인이라는 게 아직도 선뜻 실감나지 않았으니까요. 강 회장은 이내 탁자 위 서류 한 장을 준호 쪽으로 천천히 밀어주었습니다. 먼저 이건 자네 특근 누락분과 관련한 1차 확인 내용이네. 준호는 종이를 받아들고도 바로 내용을 읽지 못했습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숫자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누락수당, 지연 지급 예정액, 야간 특근 정정 내역.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몇 달 동안 빠져나간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크지 않았지만 모여 있으니 절대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어머니 약값 2달치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네. 자네 것만이 아니라 현장 전반을 다 다시 확인할 걸세. 준호는 종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다 돌아옵니까? 강 회장은 대답 대신 되물었습니다. 돌아와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준호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지금까지는 돌아와야 할 것도 돌아오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세상이었으니까요. 준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는 내가 먼저 해야지. 회장은 탁자에 손을 얹고 조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준호 씨, 나는 오늘 이 공장을 남기기로 했네. 준호는 이미 회의실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지만 막상 그 사람 입으로 다시 듣자 무게가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정리 명단은 전면 보류했네. 장부에 손댄 자들, 셔틀과 수당을 장난처럼 다룬 자들, 안전 문제를 묵살한 자들부터 먼저 책임을 지게 할 생각이네. 준호는 숨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동료들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죠. 말 못하고 버텨온 사람들, 이제 그만두나 싶어 밤잠 설쳤을 사람들, 오늘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입을 연 사람들, 그 사람들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강 회장 표정은 거기서 끝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네. 준호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족하다는 건, 공장을 살리는 건, 비리 몇 명 내보내는 걸로 끝나지 않으니까. 회장은 그 말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나는 현장에 사람 냄새가 남아있는지
보러 내려왔네. 보고서엔 숫자만 있었지. 생산성, 비용, 감축, 정리. 그런 말뿐이었어. 그런데 어젯밤 자네를 만나고 한 가지가 분명해졌지.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마디마다 확신이 실려 있었죠.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대하는 이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조직은 아직 버릴 곳이 아니네. 준호는 시선을 잠시 내렸습니다. 그 말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너무 큰 평가처럼 느껴졌죠. 회장님, 저는 그런 거창한 사람 아닙니다. 어제도 그냥 알고 있네. 강 회장이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자네가 거창해 보이려 했다면 나는 오히려 믿지 않았을 걸세. 자네는 얻을 걸 계산하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그는 그제야 응접실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현장 개선 전담팀에 들어와 보지 않겠나?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듣고도 무슨 뜻인지 바로 정리되지 않았죠. 예, 당장 본사로 올라오란 뜻은 아니네. 자네를 갑자기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는 말도 아니고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람 눈으로 현장을 보는 사람이 필요하단 뜻일세. 준호는 숨을 멈춘 듯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별일을 다 겪었지만 지금 이 제안이 가장 낯설었습니다. 자기는 공장 청년이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살고 젖은 운동화를 말리며 출근하고 특근 누락돼도 속으로 사겨온 사람. 그런 자신에게 개선 전담팀이라니 너무 다른 세상 말처럼 들렸죠. 강 회장은 준호 표정을 읽은 듯 다시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겁나는 게 당연하네. 주변 시선도 있을 걸세. 괜히 회장 눈에 들었다는 소리도 듣겠지. 실력 없는데 끌어줬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 그 말이 정확해서 준호는 더 쉽게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으니까요. 저는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게 두렵다기보다 제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아닐까봐 걱정됩니다.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손을 모은 채 그대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많이 나온 사람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 쓸 줄도 잘 모릅니다. 현장 일은 알지만 그걸 바꿀 만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 회장은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더 맞는 걸세. 준호가 눈을 들었습니다. 현장을 바꾸는 일은 처음부터 보고서 잘 쓰는 사람보다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더 중요하네. 자네는 오늘 대단한 연설을 한 게 아니야. 그저 사람들이 왜 입을 닫게 되는지, 무엇이 가장 무서운지 있는 그대로 말했지.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일세. 준호는 곧바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기 말을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받아준 적이 드물었으니까요. 응접실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엔 녹담한 눈이 처마 끝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죠. 한참 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요? 강 회장은 바로 답했습니다. 거절해도 되네. 그 대답이 너무 빨라. 오히려 준호가 놀랐습니다. 억지로 붙잡을 생각은 없네. 자네가 등을 내준 건 강요받아서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이 선택도 그래야 하네. 스스로 받아들여야 의미가 있지. 준호는 그 말이 마음에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껏 자기 삶에서 선택이라 부를 만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버티거나 참고 넘기거나 형편에 맞춰 접거나 대부분은 그런 쪽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선 정말로 선택하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접실 문이 가볍게 두드려졌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레 서류 몇 장을 회장에게 건넸죠. 강 회장은 빠르게 훑어본 뒤 한 장만 따로 빼서 준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것도 보게. 준호가 받아든 건 인사이동 관련 임시조치 문서였습니다. 공장장 직무배제, 관리팀장 대기 발령, 감사 착수, 누락수당 정산, 정리대상 명단 보류. 문서 맨 아래에는
현장 개선 임시협의체 구성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자네 이름을 넣을 생각이네. 준호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고 기쁘지 않다고 해도 거짓말이었죠. 오래 어둡기만 하던 길 끝에 갑자기 문 하나가 열렸을 때 사람은 선뜻 발부터 내딛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 회장은 처음으로 조금 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네. 준호가 어리둥절해 보자 회장이 덧붙였죠. 생각도 안 하고 덥석 받겠다고 했다면 오히려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을 걸세. 준호는 그제야 아주 약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자기 쪽에서 나오는 진짜 웃음 같았죠. 강 회장은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어젯밤 밤값과 식사값이네. 준호는 바로 손을 내줬습니다. 그건 받을 수 없습니다. 왜지? 그냥 그건 계산하고 한 일이 아닙니다. 강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봉투를 다시 거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를 덧붙였죠. 그래서 더 돌려줘야 하네. 선의는 이용당하면 안 되니까. 준호는 그 말에 더는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그 말이 더 크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선의를 당연한 것으로 쓰고 지나가던 세상과는 조금 다른 답처럼 들렸으니까요. 준호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자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집에 가서 쉬게. 내일부터 며칠은 공장도 바쁠 테니 자네도 머리가 복잡할 걸세. 사흘 뒤 본사에서 다시 보세. 준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문 쪽으로 몇 걸음 옮겼죠. 그런데 손잡이를 잡기 직전 강 회장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박준호 씨.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강 회장은 어젯밤 눈길에서 그랬던 것처럼 조금 낮고 묵직한 눈빛으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네가 내게 등을 내준 건 단지 한 사람을 살린 일이 아니었네. 준호는 가만히 섰습니다. 자네는 사람을 숫자로만 보던 내 마음도 함께 멈춰 세웠어. 그 말은 칭찬보다 더 무겁게 남았습니다. 준호는 뭐라 답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응접실을 나와 복도로 들어섰을 때 창밖엔 어느새 눈이 거의 그쳐 있었습니다. 아침 내내 잿빛이던 하늘 사이로 흐린 빛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죠. 퇴근길 공장 앞은 아침과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검은 세단 몇 대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 얼굴에는 완전히 다른 기색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니었고 앞으로 더 시끄러운 날들도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모두가 같은 걸 알고 있었죠. 오래 눌려있던 것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말입니다. 민석이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준호를 보자 바로 다가왔습니다. 야,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무슨 일 있었어? 준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겨울 공기 속에 희미하게 풀리는 냄새가 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는 아직 다 설명할 수 없는 얼굴로 천천히 웃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어제 그 눈길 이후로 뭔가가 진짜 바뀌긴 한 것 같다. 민석은 답답하다는 듯 혀를 한번 찼지만 준호 표정을 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녹담한 눈길 위로 어제와는 다른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아직 삶이 갑자기 쉬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반지하 방도 그대로고 어머니 약값 걱정도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준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는 보이지 않던 길이 오늘은 아주 조금, 정말 조금 열려 있다는 걸요. 폭설 속에서 업어준 한 사람의 등이 결국 되돌아와 준호의 삶까지 받쳐주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눈보라가 아무리 거세도 끝내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건넬 수 있는 마음까지 적은 건 아니었죠.
그날 청년이 내민 등 하나가 얼어붙은 인생 여러 개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늦게 알아볼 때가 많지만 진심은 결국 사라지지 않고 돌아옵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참해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신다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